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번에 창업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직접 만나서 말이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일시는 5월 14일 날 목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무료로 선착순 100명을 모시고 제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드리고요. 자, 공시 지가가 상승했다. 자, 그러면 장점은 뭐겠습니까? 장점. 소인 입장에서 그 호텔을 처분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도 문제입니다. 명도가 왜 그렇습니까?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 있죠? 중심 상업지역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요. 자, 여기가 근린 상업지역이에요. 근린 상업지역. 이 테두리가 근린 상업지역. 자, 기대 수익률 보시면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20억 투자하십니다. 20억. 80억은 대출을 받으시고요. 한 달에 1억 6천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매출은 3,445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내주시고 이걸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번에 창업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직접 만나서 말이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일시는 5월 14일 날 목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무료로 선착순 100명을 모시고 제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드리고요. 장소는 말이죠. 강남의 한국 컨퍼런스 센터 이렇게 조회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 대강당에서 제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호선 강남역에서 말이죠. 5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좀 주차장이 되게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제가 직접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대면에서 말이죠. 대면에서 질문하고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서울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이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서울에 입지하고 있죠? 물건 번호는 120-630번에 해당하는 호텔입니다. 사용 승인일 1999년 5월 1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지하 3층부터 지상 7층까지 이루어진 호텔입니다. 지하 1층이 아니고 지하 3층까지 이루어져 있죠.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지 면적 보시면 460제곱미터, 평수는 139평이고요. 연면적 어떻습니까? 7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819평인데요. 보시면은 객실수가 46개입니다. 객실수가 상당히 많죠? 또 지하까지 3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면적이 상당히 넓은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가 보시면은 현재 80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고요. 현재 용자 18억인데요. 최대 용자 어떻습니까? 리모델링 조건부로 매매 가격만큼 100%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쵸? 따라서 실인수가 자기 자본 20억을 투자해서 20억은 리모델링 비용에 우리가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인수가 20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매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천만 원 보시면 되겠고요. 객실수 46개 좋습니다. 주차 16대입니다. 주차 16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 근린 내 상업 지역. 여러분께서 뭐 일반 상업 지역은 많이 이렇게 귀에 익숙한데 근린 상업 지역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근린 상업 지역도 잠시 후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린 상업 지역이 말이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공시지가 볼게요. 공시지가 3.3 제곱미터당 네, 602만 9천 원 되어 있고요. 제가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공시지가가 한 평당 1993만 578원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에 공시지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공시가 됐죠? 2026년도 공시지가가 공시되었습니다. 자, 공시지가는 말이죠. 매년 법이 그래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매년 보시면은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공시를 하는 일시를 보면은요, 때가 어떨 때는 뭐 4월달, 어떨 때는 뭐 3월달 이렇게 조금 좀 변동이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5월 31일까지만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가 해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공시지가 이번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공시지가가 뭐 호텔뿐만이 아니라 뭐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자, 공시지가가 상승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자, 그러면 장점은 뭐겠습니까? 장점. 여러분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실거래가라고 볼 수 있겠죠. 실거래가. 거래가가 상승한다. 자, 공시지가가 높습니까? 우리가 매매 가격이 높습니까? 당연히 매매 가격이 높죠. 예, 그래서 공시지가가 높다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원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네, 감정가가 상승하는 거죠. 감정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감정가가 상승을 해야만이 내가 더 좋은 가격으로 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공시지가보다 보시면은 감정가가 높겠고요. 감정가가 높고 감정가보다는 네, 실거래가가 이렇게 높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서울이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죠. 지방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그 다음에 실거래가, 그 다음에 감정가 이런 순으로 돼야만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처분이 조금 용이하다. 내가 감정가보다는 조금 더 싸게 팔아야 좀 빨리 처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은 좀 그렇습니다. 광역시를 제외한. 그러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통상 보시면 감정가보다는 실거래가 높은 게 바로 이게 사회 통념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거래가 이렇게 따져보시면. 자, 그리고 장점을 보시면 감정가가 높게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단점을 한번 볼까요? 단점. 자, 단점은 뭘까요? 자,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어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세액 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세액 부담이 증가합니다. 어떤 세금이죠? 그렇죠. 재산세죠. 재산세. 자, 재산세는 보유세죠. 대표적인 보유세, 그리고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예, 그죠? 지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의 기준은 뭡니까? 재산세의 기준. 자, 재산세는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매년 7월 달에는 건물분 재산세가 우리가 지루를 통해서 우리 집으로 도착합니다. 자, 9월 달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우리 집으로 도달하죠. 물론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고지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이제 재산세인데, 재산세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과를 할 때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부과를 하죠? 과세 표준이 뭡니까? 과세 표준이 자,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입니까? 실거래가입니까? 재산세를 우리가 납부할 때, 책정을 할 때, 지자체에서 책정을 할 때 공시지가 기준이 바로 이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해당 세금이 나온다고 제가 이제 세금 파트 쪽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내용인데, 기본이지 않습니까? X 곱하기 Y는 Z. 그죠? 네. X 값이 바로 재산세는 공시지가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높다면 이 세 부담이 좀 높다 이겁니다. 세 부담이. 그렇죠? 이러한 좀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으로 가서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 더. 자, 감정가가 높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대출도 좀 잘 나옵니다. 대출금도 잘 나오겠죠?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임대를 준다. 그럴 때에는, 특히 주택에 대해서 임대를 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를, 물론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월세를 받을 때에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성이 되지만, 단지 보유 기간 동안 부담하는 재산세라든지, 그 다음에 종부세 있지 않습니까? 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자, 종부세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재산세죠. 네,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종부세가 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공시지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은 종부세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시지가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은 좀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공시지가 말씀드렸고요. 다시 원점으로 와서 본 호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지하 3층이라고 그랬죠? 네, 지하 3층. 지하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하 1층, 2층, 3층이 모두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1, 2층에는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뭐죠? 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죠. 이 사무실을 현재 소유자께서 이거를 이제 임대를 주셨는데, 현재 이거를 세입자를 우리가 명도를 진행했습니다. 명도. 네, 명도 완료를 했어요. 명도 완료. 자, 서울에 호텔이 있어요. A 호텔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당연히 이제 숙박 시설이 있겠고요. 용도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1종 근생이 있고 제2종 근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유흥주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유락시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건물주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에서 그 호텔을 처분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도 문제입니다. 명도가 왜 그렇습니까?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세입자들은 최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엉덩이를 깔고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그럴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호텔을 사고자 하는 매도인은 명도를 원해요. 저 상가를 내가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뭐 다른 용도 변경을 하려고 그래. 또는 거기를 내가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래.
그럼 우선순위가 뭡니까? 명도죠. 세입자를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입자가 엉덩이에 딱 깔고 있으면 그거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쫓아낼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쫓아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10년 동안. 그러면 이 명도에 대한 게 매도인의 책임이냐 매수인의 책임이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 그럼 매도인이 명도를 책임진다고 했을 때에는 매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명도를 완료해 놨어. 그러면 매도인이 요건이 더 충족되기 때문에 내가 더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렇다면은 호가가 올라갑니다. 명도가 완료가 된다는 조건이라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심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매도인이 판사 한번 해볼까요? 자, 별 헷갈리는 내용은 아닌데, 자, A 호텔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 매도인이죠. A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근데 이 안에 A 호텔이 있는데, 자, 이 A 호텔 안에 임차인이 있어요.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 X, Y, Z. 세입자가 있어. 3명이 있어. 자, 그러면 이 매수인은 이 세입자가 없는 게 좋아. 그러면 매도인은 세입자를 정리를 해줘. 이걸 뭐죠? 명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명도가 완료가 됐어. 매수인의 요건이 충족되죠? 그럼 매도인은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가가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이 세입자하고 명도하기가 싫어. 말을 섞기가 싫어. 특히 이 X는 진짜 X야.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뭐 자꾸 고쳐달라고 그러고, 뭐 보증금하고 월세를 올리려고 그래. 법적 한도 내에서 9%만 딱 올리려고 그래도 뭐 소송 건다고 그래. 아주 까다로워요. 진상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인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전가. 명도를 전가하는 거죠. 네. 명도를 전가. 야, 매수인, 네가 본 상가를 네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싶다면 그대로 승계받지 않고 용도 변경을 하고 싶다면 네가 명도를 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대신 어떻다? 내가 가격을 좀 깎아줄게. 그죠? 명도를 전가시키면 매수인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겠죠. 매도인이 조금 더 조정을 해줘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 건물주가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왜? 명도를 완료해놨거든. 사무실에 상가를 명도를 완료해놨어. 그러니까 매수인의 요건에 충족을 시켜놓은 상태죠. 그러면 매가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얼마입니까? 80억입니다. 80억이면 말이죠. 제가 현재 이 조건에 봤을 때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호가가 높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또 이 물건을 또 추천드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주차장을 볼까요? 주차장. 자, 이런 상식은요. 여러분께서 잘 알아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 보시면 대지가 몇 평이죠? 본 호텔의 대지가 139평입니다. 139평. 그러면 본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하 1층, 2층, 3층이 다 주차장이라고 그랬죠? 주차장. 그러면 자, 주차가 지금 16대가 가능한데 16대. 자,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이 호텔은 말이죠. 여러분께서 현장에 임장을 안 가보시고 공부만 보셔도 이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알 수가 있어요. 왜? 호텔 황제의 강의를 들었으니까. 호텔 황제의 강의를 안 들었던 사람들은 현장에 가봐야 돼. 주차장이 몇 대? 16대가 됐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에 내 눈으로, 내 육안으로 봐야 16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연면적이 819평인데 객실수가 46개야.
아, 여기가 객실 평수가 어떻게 되지? 아, 내가 이 호텔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봐야 돼. 그죠? 근데 호텔 황제의 강의를 듣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은 현장을 안 가봐도 아, 현재 이 호텔의 객실 평수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리모델링 요건에 충족되겠구나. 아, 이거는 너무 객실 평수가 안 돼. 여기는 가나 마나야. 시간과 돈을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도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앉아있는 사무실에서 자택에서 충분히 이게 판단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자 주차장이 지하 1, 2, 3층인데 대지 면적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이 약 350평. 350평 정도는 돼야 350평 정도는 돼야 지하로 내려가는 우리 이렇게 돌아가는 라인으로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주식 주차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가죠. 그럼 또 지하 2층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자주식 코너링으로 자주식으로 내려가는 주차 시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대지가 약 350평 정도는 돼야 이 땅이 마련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 갔죠. 마트 가면 주차장 어떻게 돼 있죠? 기계식으로 돼 있습니까? 이렇게 코너링으로 돼 있습니까? 코너링으로 돼 있죠? 코너링. 큰 대형 상가를 가봐요. 코너링으로 되어 있어. 여기 어떻다? 아, 내가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봤어. 아, 여기는 깔고 있는 땅이 약 한 350평 정도는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자, 본 호텔은 이제 기계식 주차장인데요. 기계식 주차장이에요.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은 알죠? 자, 기계식 주차장은 대지 면적이 350평이 안 돼. 코너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다? 바로 내려가야지. 그게 기계식 아니겠습니까? 리프트 타고 바로 내려가야 돼. 이거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대지 면적이 적어서. 350평 미만이기 때문에. 자, 몇 평입니까? 대지가 139평이야. 350평에 한참 미달하죠? 100%죠, 그러면. 무조건 리프트로 기계식으로 되어 있다. 몇 층까지? 지하 3층까지. 근데 통상 서울에 있는 호텔이 말이죠. 보통 1층 정도 이렇게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층까지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드문 경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하 2층도 아니고 3층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드문 경우에.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이만한 땅에 자, 호텔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호텔 건물을 지었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그죠? 주차장 땅이 부족하니까 너무 협소해. 서울에 어디든지 주차장이 협소한 건 뭐 기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주가 곰곰이 생각한 게 주차 타워를 설치를 하자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자, 여기다가 주차 타워를 설치를 합니다. 주차 타워를 이렇게. 그죠? 주차 타워. 설치할 수 있죠? 네. 주차 타워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네. 이 주차 타워도 네, 기계식이죠? 기계식. 네. 그러면 주차 타워를 설치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차 타워를 설치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뭐 5억 이상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주차 타워가. 그리고 주차 타워 이것도 건물이죠? 네, 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취득세 내셔야 됩니다. 취득세. 원시 취득. 이 세금도 내셔야 돼. 이거 건물이니까. 그렇죠?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시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 이렇게 내시죠? 네, 몇 프로? 상가니까 4.6%. 그죠? 네, 그래서 이 호텔에 우리가 이 나대지 쪽에 이 주차 타워를 지으려고 하면은 인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또 신고하고 납부하셔서 이 주차 타워를 지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자, 결론은 뭐다? 결론은 여기 호텔 같은 경우는 자 1999년도에 지어진 호텔이에요. 내용 연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진 않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오래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20억 정도 수리를 하면서 이 기계식 리프트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점검을 해서 짓는 것보다는 새로 짓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리수선을 같이 해서 호텔의 객실가 46개씩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운영을 하신다면 우리가 수익률 창출에 있어서는 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팁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근린상업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근린상업지역을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자, 상업지역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죠? 4가지로 나눠지죠? 상업지역.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용도 지역 중에 이 상업지역 정도만큼은 100%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내가 보유하는 부동산이니까. 자,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건물은 쉽게 얘기해서 내용연수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연면적, 이런 게 이제 건물에 관한 공부의 내용이고, 땅은 어떻습니까? 토지는 영속성이 있죠. 건물은 언젠가는 감가에 의해서 우리가 철거가 되지만은 토지는 영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지 면적이 몇 평이냐, 그죠? 대지 면적이 몇 평이냐. 자, 그리고 주차장이 몇 대가 가능하느냐. 그리고 용도 지역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내 땅이.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는 뭡니까?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입니까? 땅에 대한 공시지가입니까? 그렇죠. 땅에 대한 가격이죠. 공시를 해놓은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볼 때 이 용도 지역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겁니다. 미래 가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팁을 너무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격입니다. 여기가 가격. 여기가 가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간이네요. 시간. 죄송합니다. 시간. 여기가 이제 가격이죠. 여기가 가격.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토지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토지의 가격은. 네. 상승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죠? 그런데 건물의 가격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감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건물은 감가가 발생됩니다. 최초에 이 땅에 내가 건물을 지었어. 내가 원시취득자죠? 그러면 건물의 가격이 가장 높은 시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건물의 가격은 하락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토지의 가격은 상승하고, 이 두 개를 한번 상쇄를 시켜봅니다. 시간이 흐른 시점에 상쇄를 시켰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지 왜 부동산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쇄를 했을 때 토지의 상승분과 건물의 하락분을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서로 상계 처리를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온다? 그렇죠. 플러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땅이 중요합니까? 건물이 중요합니까? 일단은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땅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땅이. 그런데 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부동산이다. 우리가 어느 땅을 샀어. 그 건물에 건물이 없죠. 땅을 샀으니까 나대지를 샀어.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를 샀어. 그 땅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토지에 대한 평가만 하면 돼요. 건물에 대한 평가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호텔 같은 경우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기 때문에 건물도 봐야 되고
땅도 봐야 됩니다. 왜? 단순히 땅만 보시면 안 돼요. 왜 건물도 같이 봐야 됩니까? 호텔은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운영하는 부동산이다. 운영하는 수익 창출하는 부동산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운영은 어디에 삽니까? 땅에 삽니까? 건물에 삽니까? 일반적으로는 건물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객실이 건물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호텔 같은 경우 이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단순히 건물에 대한 가치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의 가치만 본다면 무조건 깜깜한 계산하시면 되는데 건물은, 호텔의 건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좀 특수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와서 지금 상업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상업지역은 토지, 땅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와서 말이죠. 네, 상업지역은, 네, 중심 상업지역 있죠? 네, 중심, 네, 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네, 근린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이렇게 상업지역이 있죠? 이렇게 상업지역은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호텔 같은 경우, 상업지역의 대부분에 입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네. 제3종 일반 주거지역, 특히 서울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거는 이제 지방이나 서울에 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뭡니까? 주택과 공업지역에 좀 결합된, 교집합된 그러한 입지 조건을 준공업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녹지지역. 녹지 지역에 이렇게, 호텔은 한 90% 이상이 이런, 용도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데, 제3종 일반이나 준주거나 준공업이나 자연 녹지는 제외하고 이번 시간에는 최소한 우리가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업지역 정도만큼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어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꼭 집어 넣으시면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90%는 다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자,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네, 잠깐만요. 자, 여기가 주거지역이야. 여기가 이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여기가 이제 주거지역. 이 안에 주거지역이 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우리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이 있어요. 상업지역.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주거지역이 있고 이렇게 상업지역이 그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상업지역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큰 주거지역 반경 안에 이 내부에 상업지역이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업지역 안에 또 다른 지역이 있어. 또 다른 지역이. 여기가 바로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중심. 여기가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죠. 일반 상업지역이고 그 안에 중심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지역이 전 국토에서 주거지역이 넓을까요? 중심 상업지역이 넓을까요? 자, 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주거지역은 되게 넓고 그 안에 일반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는 좁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은 제일 좁아요. 제일 좁아. 왜 그렇습니까? 중심 상업지역은 규제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 상업지역은 많이 지정을 안 한다 이거죠. 중심 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지역보다는 중심 상업지역에 쉽게 말씀드리면 눈사롱이 많아요. 유흥시설이 더 집중되어 있는 게
중심 상업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에서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일반 상업 지역은 좀 많은데 중심 상업 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도를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근린 상업 지역은 어디에 있느냐? 자, 근린 상업 지역은 자, 여기에 있어요. 자,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근린 상업 지역은 자, 이쪽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린 상업 지역은 이쪽에. 자, 이만큼 내포되어 있어요. 이만큼. 자, 여기가 근린 상업 지역이에요. 근린 상업 지역. 이 테두리가 근린 상업 지역. 근린 어떻다? 가깝게 붙어 있다. 이런 내용이죠. 가깝게 붙어 있다. 어디에 가깝게 붙어 있느냐? 이게 포인트겠죠. 어디에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근린이란 말을 집어넣느냐? 어디에 가깝게 붙어 있다? 그렇죠. 주거 지역에 가깝게 붙어 있다. 그래서 근린 상업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에 가깝게 붙어 있죠. 여기가 이제 주거 지역이니까. 그죠? 네. 주거 지역에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자, 주거 지역은 규제가 완화된 지역입니까? 규제가 강화된 지역입니까? 주거 지역은 규제가 강하죠. 규제가. 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주거 지역 인근에 유해 시설을 인허가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학원도 많아. 그죠? 이렇게 쾌적한 주거 환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옆에다가 눈사롱을 허가를 내주겠냐 이거예요. 안 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린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결합해서 그래도 주거지역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용도 지역을 설정한 게 바로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근린 상업지역.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호텔이지 않습니까? 자, 호텔이야. 호텔은 그러면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호텔이 비쌀까요? 근린 상업지역에 있는 호텔이 비싸겠습니까? 호텔의 가격은 그쵸? 토지와 건물과 매출과 시설의 어느 선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자, 그러면 일단 땅만 놓고 봤을 때, 토지만 놓고 봤을 때 근린 상업지역에 입지한 호텔이 비싸겠습니까? 중심 상업지역에 입지한 호텔이 비싸겠습니까? 호텔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중심 상업지역은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고 호텔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린 상업지역은 규제가 강한 지역이죠. 왜? 주거지역에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 땅값이 비쌉니까?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 땅값이 비쌉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참 많이 해드리는데 호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호텔 황제니까. 자, 호텔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규제가 완화된 지역의 땅값이 비쌀 거고요. 규제가 강화된 지역의 땅값이 좀 싸겠죠. 용적률, 건폐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호텔은 중심 상업지역은 가격이 더 비쌀 거고 근린 상업지역이 가격이 더 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자, 본 호텔 어디에 있습니까? 근린 상업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장점이겠습니까? 단점이겠습니까? 이거는 본 호텔의 근린 상업지역은 본 호텔의 단점이라 이겁니다. 단점. 자, 호가가 너무 높아. 그러면 깎아야 되겠죠. 어떤 근거로? 근린 상업지역이라는 명분으로 호가를 깎아야 되겠죠. 그죠? 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을 우리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셔도 어떻다? 호텔 황제의 유튜브만 듣고도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냥 중개인 말에 따라서 이 호텔 쌉니다. 이 호텔은 조금만 깎으면 돼요. 이 호텔은 정말 싸게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없어. 어떤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싸게 나왔대. 건물주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싸게 나왔대. 대출을 못 갚고 해서 싸게 나왔대. 그런
그런 명분 말고요. 이런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가격을 책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본 호텔이 중심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서울입니다. 땅이 139평이야. 일단 상업지역에 땅이 100평이 넘어가면은 좋은 호텔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 상업지역에 139평이야. 그러면 여기가 호가가 훨씬 올라가겠죠. 호가가. 왜? 공시지가가 이거보다는 훨씬 높게 형성이 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그림 하나만 딱 머릿속에 외워 놓으시면 여러분께서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땅값이 어느 정도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유통상업지역은 뭐냐? 유통상업지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죠. 자, 유통상업지역은 주거지역 외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주거지역이면 외부에 이렇게 외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외부에. 그러니까 유통상업지역에는 호텔이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호텔은 상업지역 내에서는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에 있지 유통상업지역에는 호텔이 별로 없어요. 유통상업지역은 그럼 뭐냐? 예를 들면 이제 버스 주차장이 있죠. 운송회사가 거점으로 하고 있는 그런 땅. 택시 회사가 있죠. 그 택시 회사를 우리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이 이제 지상으로 나오는 지역 있죠. 가다 보면은 택시 회사가 이렇게 보여요. 택시가 막 수십 대 서 있어. 그죠? 그런 회사의 땅이 있죠. 그런 회사가 바로 유통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상업 지역도 도시 지역이지만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호텔을 지었다가는 인허가도 잘 나지 않겠지만 그 호텔을 찾아가겠냐 이거예요. 고객들이 너무 머니까. 행동 반경에서 너무 머니까. 그죠? 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에는 호텔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무시해도 된다. 우리 호텔은 중심, 일반, 근린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용도 지역 중에서 상업지역 이 시간에 완전히 마스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호텔로 와서 본 호텔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역세권. 네.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리모델링을 필요하다고 그랬죠? 얼마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20억을 투자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리모델링. 리모델링 했을 때 제가 예상하는 월 매출은 말이죠. 1억 6천만 원 예상이 가능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실 때 좀 유의해야 될 거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우리가 다른 호텔보다는 그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주차장 리프트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디테일하게 조금 더 리모델링 할 때가 많다. 그리고 실력이 있는 분들이 리모델링을 해야지 아마추어들이 리모델링 했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반 시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자, 매가가 8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80억. 여기에서 이자 지급액은 대출금을 최대로 받았을 때입니다. 최대 융자입니다. 자, 80억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대로 대출을 80억을 받았을 때 이자율은 약 6.5%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1년의 이자가 5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한 달에 우리가 월 매출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이죠. 네, 1억 6천만 원 중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는 4,330, 3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볼까요? 네,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 보시면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20억 투자하십니다. 네, 20억. 네, 80억은 대출을 받으시고요. 한 달에 1억 6천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매출은 3,445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0.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7%. 자, 여기서 하나 좀 유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자, 본 호텔을 80억을 대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0억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건 이제 이론상이고요. 최대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팁을 조금 더 주시자면, 본 호텔에 제가 오늘 브리핑 드리는 거는 자기 자본이 이제 20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20억인데 대출금이 그러면 80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금액에 대한 좀 부담이 좀 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에는 자기 자본을 조금 더 투자하시고요. 대출을 조금 적게 받는 구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수익률은 내려가겠죠. 20.7%에서 수익률은 하락합니다. 왜 하락합니까? 자, 자기 자본을 더 투자하시는 거잖아. 분모를 더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퍼센트에는 낮은 값이 나오겠죠. 대신 순수익 있죠. 3,445만 원이 더 높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자액을 적게 지출을 하니까 순수익은 높게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순수익이 높으면 수익률도 높은 구조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거는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만은 분자보다는 분모의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수익률 구조는 낮은 거다. 수익률은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고 대출을 많이 받아야 레버리지 효과가 상승분만큼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거지. 이론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보다 안전한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을 조금 더 투자하시고 대출금을 상대히 좀 적게 받으시고 그래서 매달 누리는 순수익에 대한 금액을 조금 더 높게 누리시되 우리가 예상하는 수익률은 낮은 그런 구조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타 문의사항은 말이죠.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